예, 안녕하십니까. 저 홍재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핸드폰 좀 끄고. 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네 뭐 하나? 그러면은 대부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거 안 해. 뭐, 그냥 구멍가게 해.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멍가게가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보통, 그러니까 슈퍼마켓하고 이제 오포상도 그 전형적인 구멍가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퍼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강의 순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필맥스라는 회사를 하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필맥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소개하고, 그 다음에 왜 소기업들이 어려운지 그런 처한 상황, 그리고서 본격적인 주제인 서바이벌 사장학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독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필맥스 같은 경우, 저희 회사는 필맥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feel하고 max, 그러니까 느낌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이거 9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9년에 코트라에 입사했다가 거기서 이제 홍보 담당하고 전시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파나마 무역관에 갔었어요. 파나마 무역관이 어디냐면은 파나마 중미하고 남미하고 딱 연결되는 고지점이요, 운하. 그러니까 태평양하고 대서양이 5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운하 지점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출액에 중남미 수출이 한 50억 됐다. 그러면 30억이 파나마로 갑니다. 그래갖고 그 파나마에서 거기 꼴론 자유무역지대라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서 다시 중남미로 쫙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거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수출 담당자들이 오고,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삼성하고 LG가 그 전자제품을 중남미 쪽에 자기네 브랜드로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대우, 현대, 기아가 또 자기네 브랜드로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자기네 브랜드로 팔기 시작했을 때 제일 성공적으로 했던 지역이 중남미입니다. 그래갖고 중남미에서 브랜드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다시 이제 어디죠?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그쪽으로 이제 그쪽에서 두 번째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네 브랜드 마케팅 할 때죠. 그래갖고 저도 이제 거기 있으면서 파나마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님들 오시고 그러면은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중남미 수출하려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어줍지 않게 이렇게 뭐라 할까 이제 조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까 많이 틀리더라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분들을 보고서는 95년 3년에 93년에 파나마 가서 1년 만에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서 1년 준비를 하고 95년에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때 그만두면서 두 가지를 검토를 했어요. 뭐냐면은 여자용 란제리하고 자동차 부품을 했는데, 이거 여자용 란제리는 그 점잖은 체면에 남자가 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다 그래갖고 자동차 부품을 했죠. 자동차 부품을 시작해갖고 했는데 결국은 첫 아이템 갖고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선배가 자동차 부품에 발가락 양말 바이어가 한국에 오니까 좀 어텐딩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발가락 양말을 하게 됐죠. 그래갖고 그 발가락 양말을 하면서 독일의 그때 당시 아시임팩스라는 회사하고 캐스키사리 오일에는 회사를 만나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97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소스 코드까지 다 쳐가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보다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전체가 아니라 제가 만든 다음에 어느 삼성 그룹 중에 한 회사가 홈페이지 만들었다라고 신문에 날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그 소스 코드를 다 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저 두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회사는 다 따로따로예요. 핀란드 회사, 독일 회사, 한국의 저, 그리고 그 한국에서 양말을 생산하는 현재 필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개 회사가 다 따로따로예요. 카나다에는 카메이트래. 근데 필맥스라는 이 브랜드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딱 만드니까 그냥 독일에도 필맥스 있고 핀란드에도 필맥스 있고 카나다에도 필맥스 있고 미국에도 필맥스 있고 한국에도 필맥스 있고 상당히 큰 회사네. 그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도 마케팅 모토를 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필맥스 발가락 양말은 AS가 됩니다라고 이제 떠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양말이 그 유럽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익숙했지 모르지만 유럽하고 저희가 네덜란드하고 카나다에서는 그 박람회를 참가해갖고 최고 제품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거하고 좀 틀리게 굉장히 저희 건 컬러풀해요. 패션 양말로 팔지 무좀 양말이라는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비단 양말이 있는데 그건 한 켤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신발은 이스프라는 독일 전시회에서 그 혁신적인 제품상을 받았죠. 받았다기보다는 경선의 본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신발하고 양말이에요. 요건데, 요거 하면서 이제 일부러 이런 사진도 찍어 봤어요. 근데 이게 왜지? 이 사진을 찍고선 전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찍으니까 사람한테 집중이 안 되고 그 제품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시선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왜 그 여자 모델에 거의 누드에 가깝게 하면서 자기네 제품 하나 했더니 찍어보니까, 실제로 제품에 눈이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양말 갖고 독일에서 패션쇼도 하고 미스 핀란드 선발대회 할 때 저희 양말 갖고 워킹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왕자 태어났을 때는요, 그 동방박사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선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노르웨이 왕자 태어났을 때 핀란드 대사가 저희 발가락 양말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 이제 신발인데 밑창이 한 1mm 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 보면은 아주 작은 낙엽이나 그런 것까지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뭐냐면 의학계에서는 신발이 몸을 망친다. 될수록 신발을 벗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최대한 굽이 없고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어라. 그런 의학적인 연구 자료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둘레길하고 올레길하고 이제 그게 쫙 하면서 걷는 게 나오고 워킹화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 그래갖고 저희는 이 신발을 맨발 신발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얘기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뭐 화승이나 머렐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 신발도 맨발 같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떠드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낫죠. 이제 실질적인 이제 트렌드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저 장사를 한 15년 한 거예요. 이제 뭐 양말 장사가 10년 그 전에 자동차 부품을 해갖고 자동차 부품을 한 2년 하다가 그거 못 벌고서 3년은 온갖 거 다 했습니다. 정말 백화점만큼 했어요. 철강부터 시작했고 방탄복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양말 갖고 돈을 좀 버나 했다가 또 이제 뭐 한번 또 확 말아먹고 또 그랬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신발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재기를 노리는 거죠. 지금 핀란드에서는 저 신발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계속 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저는 한 5억 정도면 됩니다. 여기 투자하실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양말을 하면서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수출만 했어요. 그런데 신발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양말은 100% 수출이었고, 근데 신발은 수입입니다. 수입하면서 저희 필맥스라는 브랜드도 정립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방향이나 사업 방향을 바꿔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수출을 할 때는 제가 한국에서 왕이에요. 왜? 내가 한국에서 항상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외모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딴 사람들이 저한테 터치를 안 해요. 그리고서 그냥 그 돈만 잘 주면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 어음거리 없이 항상 물건 들어오고 세금 계산서 오면은 거의 그 주 안에 그 돈을 지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는데 그 이제 신발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구나, 브랜드도 키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동방식이나 뭐 이런 경영방식. 실질적으로 업무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제 생각을 쓰다가 어느 숫자석에서 요즘은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정부 지원도 많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왕에 네 얘기 쓰려면 그렇게 한번 맞게 써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블로그로만 쓰다가 이제 그럼 기왕에 하는 김에 출판을 목적으로 해서 한번 쓰자. 그래갖고 이제 출판을 목적으로 해갖고 쓰면서 그러면 출판을 책을 내면서 쓰면요 뭐가 좋냐면은 일단 그 책을 한번 내려면 원고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제 블로그로 써가면서 그 읽는 분들의 이제 그 뭐랄까 반응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내 생각은 어떻더라는 거 그런 경험도 나눠가면서 그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소기업에 대한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이 내는 정책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기업을 하는 분들도 그러한 정책들을 잘 몰라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책으로 낸 겁니다. 사실은 그 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562만 명이 있고 3년 내에 55%가 그 폐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통계를 보면은 1년에 8만 개 정도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1년에 한 7만 개, 또 마찬가지로 한 7만 개가 폐업 등록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 3년이라는 연수에 상관없이 매년 90%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죠. 지금 소기업들이, 우리는 이거나 소기업의 그 어려움을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대기업을 탓하는 건데 사실은 대기업도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대기업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메가 트렌드를 그 전체적인 경영 환경이나 경제 환경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기업을 탓한다면은 노키아가 왜 이렇게 저렇게 한 번에 날아가고 도요타가 한 번에 날아갑니까? 노키아라는 건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휴대폰 업계를 제일 크면서 삼성보다도 큰 회사였는데 애플 나오면서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도요타도 그래요. 그거는 지금처럼 그 대기업을 자꾸 때려가면서 소기업을 도와줘 그러는 게 아니고 야 니네도 잘하니까 소기업도 같이 키워줘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처럼 야 대기업 니네들이 다 먹어가니까 니네도 죽어봐가고 지금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지금 그러냐면 부정적인 소기업들이나 그들이 왜 살기가 더 어려워졌냐면 일단은 소기업들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질 않아요. 대부분의 음식점 말고는. 그리고 그 중간자적인 입장이죠. 남의 물건을 사다가 팔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자기 공임을 조금 더 넣어서 하거나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여지를 인터넷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생산자를 알고 소비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그 정보를 다 공개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나마 알고 있어도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게 교통하고 통신이 다 없애버린 거죠. 불편한 게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규모화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다 구멍가게 사장이고 구멍가게 직원이지만 물건,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구멍가게 물건 사는 거 별로 없잖아요.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경우 별로 없고 이마트 가거나 하다못해 두부를 먹더라도 풀무원 두부 먹고 청정원 두부 먹지 옛날처럼 배달하던 이 판두부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 있고 큰 거 믿을만 한 거 하니까 하면서 가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 자금들이 대규모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 1억 들여서 만들었어. 최소한. 뭐 하나 만들려면은 최소한 1억은 들죠. 1억 들면 작게 드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 한 번 한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 보자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 만들면 그 새로운 제품 나오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렸죠. 근데 그 라이프 사이클이 더 짧아진 거죠.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하나 만들면 1년이었죠. 뭐 1년 가고 1년에 한두 개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하나씩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지금 그 핸드폰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흡수가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흡수되는 게 삼성이나 그런 데서 자기네 내부 인력만 갖고 돼요. 왜냐면 1년에 스마트폰 모델이 이제 몇 개 나오겠습니까? 서너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핸드폰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지금 삼성 자기네 인력만 갖고도 되니까 지금 핸드폰 업계가 이제 죽을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 대신에 더 긍정적인 것도 있죠. 인터넷 때문에 다품종 소량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결국은 인터넷이 기회도 주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편리하고 그런 걸 준 것 같지만 그게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줄어드는 거죠. 요즘 이제 아이클라우드 나오죠. 아이클라우드 나오면은 지금 컴퓨터 쪽에 계신 분들 또 이제 한번 또 곡소리 나겠죠. 컴퓨터 만드는 사람,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는 굉장히 편해져요. 다 저기 하니까. 근데 그 소비자들이 먹고 살 거리가 싹 없어지는 거죠. 살긴 편한데 먹고 살 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와중을 15년 동안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빚도 은행 빚도 꽤 이제 빌렸다가 이제 집도 날리고 뭐 다 날리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서 이제 겪고서는 이제 15년 살았다. 그래갖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뭘 제목을 할까? 저희가 처음에 한 거는 이제 구멍가게 사장 이야기 뭐 이렇게 했는데 출판사에서 서바이버 사장하기라고 했더라고. 근데 상당히 괜찮어. 말 잘 만들었어요, 이거. 그럼 이제 말을 만들었으니까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한 게 이제, 자, 그럼 서바이버 사장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소기업은 다 부족해요. 소기업이 부족한 것, 자금, 인력, 시간, 이것뿐이겠습니까? 온갖 것 다 부족하죠.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고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 이게 제가 내린 서바이버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자식들이 맞선 불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이제 잘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 서바이벌 사장하기에는 정의를 내린다면은 수많은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되고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이게 이제 서바이벌 사장학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회사에 다닐 때는 관리부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뭐 품질부 다 부서가 있고 뭐
전산도 있고 총무회계 자재공에 다 있잖아요. 인사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다 직능별로 쫙 나눠 가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소기업은 이게 혼자든 1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다 사장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한 서너 명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직원한테 맡기겠습니까? 결국은 사장한테 와요. 왜냐면은 그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 직원한테 충분한 책임을 줘야 되는데,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입장들도 안 되고 자원도 안 되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인력들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금방 나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키울 만한 여건들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직원 하나 뽑는데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걸렸어요. 왜냐면은 도대체 사람이 입사하겠다고 안 와요. 직원이, 사장 뭐 있고 직원 한두 명 있고 그러면은 지금 벼룩시장이나 워크넷이나 이런 데 공고 내고 막 그래도 안 와요. 그러면 어쩌다 딱 누가 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장이 직원을 뽑을까 말까 하고 면접 보는 게 아니고, 직원이 나 여기 다녀도 될까 말까 하고 회사 분위기 보고 사장 면접 보고 그런 분위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몇 명이 올까 말까 하다 고민하면서 하다가 안 온 게 뭐냐면은 지하철에서 내려가고 마을버스 한 번 더 타야 된다는 이유로 안 온 직원도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기업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업무가 한 사람한테 몰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양말하고 신발을 하는 품목, 양말하고 신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딱 간단한데, 일단 격리 직원이 없어요. 격리 직원이 없어. 이거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사갖고 코드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 장부 제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총무 제가 필요한 거 하다못해 볼펜이나 호치키스 핀까지 제가 다 사잖아요. 이거 총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환 관리, 이거는 외환 관리부나 먼저 그런 거 하는데, 저 혼자 하지만 저희 외환이 굉장히 복잡해요. 양말 수출하죠. 신발 수입하죠. 근데 양말을 수입할 때 외환을 보내고 양말을 수입할 때 외환을, 전에는 간단했어요. 양말을 수출하면 바로 TT리가 쏴져 갖고 은행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 근데 사실 그것도 아주 편법을 했으니까 그렇지, 원래는 이게 환차액하고 환차손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격리 직원 몇 명을 써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제가 해요. 그리고 신발. 네. 이거 신발은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만들어요. 태국에서 만들면 만들 때마다 저쪽에 이제 요즘 신용장은 저희는 안 쓰지만은, 신용장은 안 쓰니까 어쨌든, 근데 구매 계획 세워야죠. 들어올 때 재고 관리해야죠. 들어왔으니까 재고 관리해야죠. 창고가 저 안에 있는데 거기다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아직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건 아직 시작하는 단계니까 장기 계획 세워야죠. 그럼 이것도 역시 외환 관리가 들어가죠. 외환 환차손 환차익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때 현금은 TT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나 양말 보내니까 너 신발 보내. 그러면은 실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외환에 관한 계정은 다 관리해야 되면서, 여기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거 다 관리하고, 나머지 갖고 또 환차손 환차익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브랜드 관리. 저희요 구멍가게라도 필맥스 제품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말 할 때 한참 어려울 때 미국에서 10만 켤레 양말 만들어 달라 했을 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저희 양말은 양말의 BMW라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양말 한 켤레에 4만 원짜리만 5만 원짜리 만들 수 있는 회사 저희밖에 없어요. 거의. 비단 양말, 그것도 순수 천연 비단 양말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양말은 만들 때부터 틀려요.
일단 실 사기도 어려워요. 실 사기도 어렵지만은 만들 때는 공장이 어떻게 하면 공장 사장이 어떻게 하면 손 깨끗하게 씻고 손을 로션으로 발라요. 왜냐면 그 걸릴까봐. 그리고 기계 완전히 반을 바꾸고 기계에다 다 새로 손질하고 그리고서 양말 짜기 시작해. 비단 양말은. 왜냐면 하나 분량 내면 3,000원, 4,000원이에요. 3,000원, 4,000원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에서 양말 만드는 파는 가격인데 비단 양말은 그 실값만 해도 그 정도에다가 자기 인건비 따지면은 하나 분량 내면 한 5, 6,000원 확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몇천 켤레 만들면은 근데 몇 개 분량률이 10%만 돼도 그 장사 헛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양말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저희 이 신발도요. 이 신발도 아이고 거꾸로 돌리는 거. 이 신발도 이것도 저희가 그 세계에서 거의 처음이에요. 이 신발 하면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저희 그 연구할 때 맨발이 좋다. 신발을 신고 뛰면 인체에 오는 충격이 30% 이상 간다라는 연구를 할 때 저희 신발을 썼었어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고 그랬던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개가 저희 그건데 저희는 저희 브랜드 아니면 안 만들어요. 안 팔고. 그러니까 브랜드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싸구려 싸구려 안 가.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필맥스 괜찮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딴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특허 관리하고 상표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능한 한 여기저기 떠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내 영업도 있고 해외 영업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해외 영업은 바이어가 바다 건너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가끔 보고 이메일로 하고 그러고 요즘은 이제 저 스마트폰이니까 길거리에서도 이제 뭐 스카이프 하거나 이제 이메일 회신하면 되는데 이제 국내 영업 신발 하기 시작해서 국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바쁜 거죠.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신발을 팔며 다니면서 이 신발은 맨발 같은 기능을 주는 거야. 이 신발을 신으면 편하진 않아, 아파. 근데 그게 건강에 좋아. 그런 얘기를 해야 돼 하면서 떠들어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게 좋다는 건 알아요. 맨발이 좋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 그 발바닥에 해갖고 인체 각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 보셨죠? 우리나라 사람 찍어서 그 그림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때문에 사실은 유럽보다는 저희가 영업하기 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신는데 왜 맨발 같아야 되느냐는 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신발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딱딱한 데나 아스팔트나 그런 데 가면은 신발 신어야지. 그리고 나는 관절염이야. 뭐 그래서 관절염은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관절염 있으면요, 쿠션 좋은 신발 있으면은 그 무릎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쿠션 없고 아주 납작한 신발 신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 그 신발 장사하면서 거의 약장사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릎 관절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공부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관계는 이런데 그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했다라고 하면 또 뭐 의료 쪽에 어떤 그런 거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그러는데 하면서 하는데 아무튼 그런 지금은 이제 국내 영업이 제일 바쁘죠.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하나라도 모르면은 지금 제 일이 안 돼요. 격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격리를 모르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게 다 격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관리를 해야 되죠. 이 재무 관리 이거 하루하루 들어오고 나가는 돈만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이 재무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는 순간에 뭐 빚이 생각보다 내가 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많지? 난 한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4억이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무 관리 이거는
격리는 매일매일 들어가는 돈, 재무관리는 이 격리가 쌓여갖고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그런 것들. 야,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왜 빚만 늘어나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외환관리 이거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가 수출 수입에다가 환차익 환차손이 있고 저희 기준 환율이 있는데 그걸 매번 정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요즘은 원무자재 가격이요. 실이 한동안은 150%까지 올라갔어요. 원사값이. 요즘 그래도 좀 많이 됐는데 요즘은 한 30% 올라가면은 공급업체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5% 올리면서 홍 사장님 죄송합니다. 5%만 올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전화하고 나중에 뭐 할 수 없죠. 그러고선 굉장히 미안하게 팩스를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전화로 띄고 와요. 사장님 저 한 30%만 올릴게요. 그러고 끝이야. 요즘 물건 원부자재가 올라가는 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매 관리 같은 건 이제 저희는 이제 실은 신발은 그렇고 실은 이게 저희가 꾸준히 나가고 그러니까 실은이라는 거는 로스 관리가 있어요. 보통 한 7, 8% 정도 주거나 보통 그 이하로 주는데 로스 관리에 한 100만 켤레 정도 오던 100만 켤레 왔는데 실은 한 150만 켤레 샀으면 50만 켤레는 재고 부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국내 영업을 모른다 그러면은 신발 장사 다 헛하는 거죠. 신발 장사 헛하면은 JH 필름맥스가 지금 헛되는 거죠. 왜? 양말 한 켤레 팔면은 1,500원인데 신발 한 켤레 팔면 8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영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외 영업을 몰라도 되냐? 왜? 해외 영업은 양말을 한 켤레 팔면 신발은 한 켤레 팔면은 8만 원이지만 10,000켤레 판다. 근데 양말은 100만 켤레 팔씩 나가거든요.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은 저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서 자기 분야 중에서 하나라도 모른다 그러면 망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창업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 난 이 분야에서 기술은 내가 최고야. 돈도 좀 있어. 하고서 창업을 시작해요.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처음이니까 자금도 되죠. 처음만 돼요.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 진짜 돈이 필요할 땐 어디서 돈도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인사 관리를 못 해요. 경영을 잘 못해. 그래서 벤처들이 돈이 들어왔네. 내 주머니 돈이 하고서는 이렇게 술 먹고 땅 투기하고 그러다 다 날렸잖아. 그게 이제 벤처 붐 났을 때 그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그때 신용평가하는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봤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술보다는 경영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이 자기 회사 업무 분야에서 단 하나라도 모르면은 소기업은 거의 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걸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없죠.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이 180억을 해먹고 나간 거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한 번에 180억을 해먹었다 그러면 그래도 좀 그 여직원이 나빴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몇 달 동안 해먹은 게 180억이에요. 그럼 몇 달 동안 사장은 자기 격리장부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거는 사장 입장에서는 좀 금액은 크지만은 당해도 싼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장을 하다 보면 이게 180억은 좀 남의 얘기 같지만은 직원들이 보통 한 5,000원짜리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심값을 회사에서 대주죠. 외국 같은 경우는 얄짤없어요. 구글 같은 데 빼고는. 근데 5,000원짜리, 그리고 이제 사장도 같이 가서 먹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직원이 들어왔어. 사장님, 별로 맛이 없어요. 또 딴 데 가요. 하면서 8,000원짜리 먹으러 가.
그러면 한번 먹으러 가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갖고 7,000원짜리도 먹고 뭐 9,000원짜리도 먹고 그래. 그러면 한 10명 되면 하루에 몇만씩 퍽퍽 더 나는 데다가 그게 한 달이고 1년 단위 굉장히 커져요. 근데 그런 직원들이 밥만 세게 먹냐? 회사 돈도 세게 써요. 자기 개인 것도 아리까리 하면은 회사 돈을 해서 좀 좋은 거 쓰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그 선택의 여지지만은 사장한테는 그건 생존의 문제죠. 그냥 뭐 돈이 많아도 한번 새 나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다 그렇게 새 나가요. 꼭 그 잡비로만 아니라 출장비로도 새 나가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장은 격리 직원 못지는 않더라도 그 코드, 어떤 지출에 대한 격리 코드나 그런 걸 다 알아야 된다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얼마예요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갖고 제가 코드하고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 해먹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장하면은 정말 뒷짐지고서는 그 직원들한테 시키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 15년, 16년 했는데 직원을 두고 일해 본 적은 한 5년. 근데 직원 두고 할 때가 더 편해지는 않았어요. 편했다는 생각은 없어. 근데 직원이 있으니까 일은 더 훨씬 많이 하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일 잘하는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을 하나 더 뽑았어요. 일부러. 너는 네 시간 갖고 네 개발도 해가면서 회사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하나 뽑았는데 그 직원이 별로였어. 그래갖고 잘하는 직원 볼 때 기분 좋다, 일 못하는 직원 볼 때는 속 쓰리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15년 하면서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무역이라는 걸로. 그 안에서 품목은 무지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무역이라는 품목으로는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나름대로 전략을 가져라. 전략을 가지게 하는데 그 전략을 가지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왜 전략이 필요한지, 그 전문화 다각화는 뭔지 이제 그걸 설명할 텐데, 일단 전략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왜 대기업도 물론 전략이 필요해요. 대기업도 전략이 필요한데 소기업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소기업은 왜 또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짐 콜린스가 이제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에서 한 얘기인데요. 내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요.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의 원칙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왜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주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사업의 방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았다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와요. 사업을 시작을 하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이 와요. 저희 같은 경우도 발가락 양말을 할 때, 야, 일반 양말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와요. 그러면 그 제안들이 굉장히 괜찮은 제안들도 있고, 야, 돈은 내가 낼게, 이건 네가 해봐. 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근데 나는 지금 단돈 100만 원이 아쉬운데 누가 나보고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하려면은 솔깃하죠. 그러니까 뭐 한 1, 2년 뭐 손가락 빨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몇 분은 아마 이제
그런 경험 하시게 될 것이고, 소기업 하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한두 번은 겪게 될 것이고. 근데 누군가가 내가 내 능력도 인정해 주는 것도 좋고 500만 원이라는 돈도 좋고 아주 기분 좋죠. 그래갖고 그쪽으로 간 경우가 많죠. 그러면 가야 될 때면 가야 되고 안 가도 될 때면 안 갈 것인지는 여부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생존에 관한 문제지만 어떤 것을 더 잘 할 것이냐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발가락 양말을 할 때 야, 니네 그것도 하니까 이제는 일반 양말도 한번 해보자. 왜 일반 양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양말도 강해요. 요즘은 제조 쪽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기초산업 제조 분야가 거의 많이 무너져 갖고 실질적으로 일본처럼 자기네가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대기업 거 말고는 우리나라도 이제 길거리 지하철에서 파는 거 대부분 중국산이나 뭐 베트남산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양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특이한 양말을 만들었는데 한번 그것도 좀 한번 팔아볼지 않을래? 아니면 야, 니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팍팍 늘리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들어오고 훈수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자기의 그런 어떤 줏대,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이 없으면은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다 보면 이리 갔다 오고 저리 갔다 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식당을 하고 뭐 호프집을 하고 막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럼 아니면은 월급쟁이 사장 하다가 그냥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자 그러면 이제 또 어느 날 자리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흔들흔들하다 그냥 시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목표는 연구원 가족기업의 설립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필맥스는 마르고 닳도록 족벌기업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필맥스 한국의 저만이 아니라 핀란드에 있는 필맥스, 독일에 있는 필맥스, 공장 우리 양말 만드는 생산 공장 현재 필맥스, 카나다에 있는 카미트리 이렇게 해갖고 필맥스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는 가족기업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을 현 세대에서 돈을 못 벌더라도 자식들한테 넘겨주자. 저희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지금 당장 물론 사업을 하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차세대까지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 저희는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래요. 그래갖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조그만 회사들 몇 개 만들어갖고 저희가 애가 셋이니까 애들한테 이제 그런 구멍가게도 하나씩 넘겨주고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웃지 마세요. 저희는 진담입니다.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위험하고 여러분들은 위험하고 기회가 같이 온다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는 내가 아는 것이 이만큼이고 나의 상황은 이런데 내가 원하는 미래하고 이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잘 되면 이렇게 되고 잘못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복잡계 경영이라는 건데 카오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복잡계 경영하는 거는 기존의 경영이나 경제 모델들은 상황을 가로축, 세로축 해갖고 두 개의 변수로 놓고 해갖고 수학 분석이니 맥켄지식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 모델이니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요즘 복잡계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복잡한 건 복잡한 대로 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복잡계 경영인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미 모든 사람의 삶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살아갈 필요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가요. 단 그 합리적인 게 한 80%, 90%까지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 20%는 어디로 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자연의 야성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의 야성은 어디선가 숨어 있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 숨어 있는 10%, 20%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맛이 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거는 각 개인이 사장이 얼마큼 많이 아느냐, 그 상황을 얼마큼 인지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도, 기획부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뭔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기획부서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컨설팅 회사가 들어오고 온갖 자료를 만들죠. 그래도 결국 판단하는 거는 경영자예요. 그럼 경영자가 이런 주어진 수치만 갖고 나타난 현상만 갖고 판단하면은 그거는 거의 안전한 수준으로 가는 거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죠. 근데 항상 그 결정적인 결정은 경영자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정주영이 그 조선소 투자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런 보고서에 나타나는 게 아무리 많아도 사장이 어떻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결국은 보고서대로 판단하면은 그 평균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경영의 결정은 굉장히 사장의 굉장히 개인적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면은 사장이 욕먹어요. 그냥 판단 잘하면 그냥 뭐 컨설팅이 있으니까 기획관리부서 했지만은 판단 잘못하면 사장이 욕먹어요. 왜? 야, 참모들이 내린 결정은 이거야. 근데 넌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 네가 잘못했어. 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갖고 망해도 욕먹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보고서대로 내간다면은 이미 주어진 확률하고 주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의 결정은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느냐, 그리고서 자기의 직감을 얼만큼 믿느냐죠. 그래서 사장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정은 결국은 온전하게 자기 책임이에요. 아무리 수백 명이 결정을 도와줬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가는 결정을 하면은 하든지 말든지는 그 사장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 운영하면서 딱 뭐 하면은 엿장수 맘이듯이 회사도 사장 맘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직원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해봐야 결국은 책임지는 건 사장이죠.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항상 사장도 자기가 앞으로 나갈지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옳을 거라는 그냥 감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재기일치가 뭐 그 중성자탄 얘기할 때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의 경영이 지금 와서는 비판을 받고 막 그러지만은 그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했던 게 주주자본주의이고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가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또 각광을 받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사장이 결정 내릴 때는 사장 맘입니다. 그 대신 들을 때는 많이 들어야 되죠.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이 돌다리를 건너야지. 돌다리를 건널 때 건널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죠. 자, 일단 건너기로 했다. 그럼 기왕에 돌다리예요.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뒤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그냥 확신은 아니래도 어렴풋한 정도의 확신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옆으로 보거나 돌아보거나 그래도 돼요. 근데 발로 뒤로 가면 안 되죠. 왜? 한번 사업이라는 게요. 한번 발 딱 디디기 시작하면요. 1, 2년은 훅 지나갑니다. 요즘은 쉽게 얘기하는 그 쇼핑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쉽게 시작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이제 쇼핑몰을 하고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쇼핑몰에도 자기 아이템을 하나 딱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템 갖고 처음에 올린 아이템하고 연관된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많이 팔리고 알려야 되고 자기도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1, 2년은 그냥 확 지나가요. 하다 보면 1, 2년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1, 2년 뒤에 뭐 아닌데 다시 돌아가 보자 뭐 이런 물론 아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자꾸 망설임이 오면서 여기서 가야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길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갈 때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고민을 충분히 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가 더 있어요. 왜? 그 소기업들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10억 정도 있어요. 여기 10억 가지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안 갖고서 또 사업 시작하면 안 되죠. 근데 그 10억을 갖고 사업을 해도 그러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근데 한번 하면은 나는 1억만 갖고 투자하고서는 나머지 9억은 쟁겨놓을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하다 보면 그 10억 다 들어갑니다. 10억 다 들어가요. 왜냐면 그냥 자기가 있는 거 다 써야 되는 게 자기 사업이에요. 그냥 전심전력해야 돼요. 대표적인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월급 받는 사람들,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 이제는 회사 다니기도 좀 어렵고 뭐 비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한번 이제 살 길을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월급 받으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업거리를 하나 찾아갖고 해요. 투잡을 하든지 뭐 아니면 딴 사람하고 같이 하든지. 근데 결국은 오래 안 가서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두든지 사업을 그만두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오래되지 않아서. 왜냐면 동업을 하면 동업자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잘할 것 같지 않은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전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업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걸 근데 자기도 확신이 안 서는데 막 갔다가 말지 그러면은 거기서 또 몇 억 훅 날라가고 몇 년 훅 날라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전념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에다 돈을 더 써야 될 일들이 자꾸 생겨요. 1억만 갖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보면 10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은행에서 나한테 굉장히 돈을 많이 줬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망하지 않으려고 했던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위기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게 좀 느렸어요. 저한테 오는 정보들이 좀 잘못됐고 저쪽에서는 선의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피해가 컸죠. 그러니까 이런 하다 보면은 사실은 가야 될 이런 롤러코스터들 이런 확 떨어져 가면서 방향을 확 바꿔가면서 이게 스릴을 주잖아요. 그죠? 롤러코스터에서 이게 타는 게 이 속도감과 이 변하는 순간의 그 스릴인데, 사업도 그래요. 무지하게 스릴이 있어요. 제가 30살에 35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빨랐어요. 그러면서 35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아파트 다 날리고 사무실 날리고 있던 부동산 다 날리고 이제 은행빚 손 털고 겨우 없어졌고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은행빚이 한 10억 이상 있었고 있던 집 다 날렸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그런 거 다 털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근데 제 친구들은 계속 이런 평탄했지만은 전 이거를 다 겪다가 막 겪다가 이제 지금 이 자리로 다시 온 거죠. 사업하다 보면은 그 잘 될 때는 굉장히 재밌고 또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스릴이 있어요. 그 스릴 맛보려면 열심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원점으로 온 데는 보장만 있거나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사업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원점으로 못 올까봐 사람들이 겁내죠. 도 그래요. 내가 다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만 있으면은 전쟁처럼 재밌는 게 없대요. 빵빵빵 싸가면서 뭐 그런데 내가 다칠까봐 그 전쟁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변곡점들이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올라갈 때예요. 올라갈 때. 확 올라갈 때. 그때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그거 막 그럴 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그냥 주머니에 돈 없으면 굶으면 돼요. 그냥 뭐 짜장면 곱빼기 먹던가 그냥 닭과 하나 먹고 그냥 하루 지내고 그러면 돼요. 그건 표시 안 나니까. 그리고 뭐 그런 표시 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친구들이 술 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은 빨고 있는데 어디 가면 홍 사장 얼굴 좋아졌네 술 사 그래갖고 맨날 저는 그때도 술 사라는 소리만 들어갖고 별로 덕은 못 봤는데 이때 올라갈 때 이 올라갈 때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양말 생산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판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변곡점마다 여러분들은 그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90명이면 말려요. 100명이면 99명은 말려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그래 한번 해봐는 게 글쎄 그래도 될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극히 개인적인 혼자만의 고민에 의해서 모든 객관적인 그 어떤 요소들을 고려한 다음에 내려야 되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순신이나 돈키호테나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봐서는 도저히 내려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한 사람이죠. 그죠?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거대한 풍차인데 저건 분명히 풍차야. 사람이 아니야. 근데 돈키호테는 저게 거인이고 나는 창이 있으니까 저 거인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해가면서 달겨들죠. 이순신은 왜군은 수백 척이 있는데 자기 12척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도저히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해야죠. 그래야지 나머지 부하들도 살리죠. 그런데 둘 다 달겨들죠. 둘 다 달겨들어요. 그래갖고 돈키호테는 깨지고 이순신은 이기죠. 왜? 돈키호테는 그게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모르고 저게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순신은 이미 왜군들을 이겨봤고 그 이기는 방법을 저게 저 왜군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근데 평균적인 사람들이 봐서 둘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딴 사람들이 봐서는 거의 미친 결정이에요. 왜? 성공할 확률이 10%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0%가 뭐야? 요즘은 한 5%나 될까? 제가 신발 사업 지금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그 5%의 확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5%의 확률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면 난 100% 성공할 수 있어. 그 객관적인 확률은 95%지만은 내가 보는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돈키호테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률하고 주관적인 확률을 똑같이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100%의 확률을 실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는 거고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으로 본다면은 똑같은 돈으로 판돈을 키우는 거지만은 도박사의 돈은 그 돈이 절대로 안 커져요. 부가가치가 없어요. 근데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자기도 더 잘 살 수 있고 사회에도 더 부가가치를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저는 이제 경영을 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도박하고 그걸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래도 도박판에 돈 들이기보다는 경영을 해라. 왜냐면 그래도 도박판보다는 경영하는 게 더 오래 남을 확률이 더 크니까요.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얼핏 얘기했지만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문화와 다각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주 본 이제 신문에서 보면 어느 회사가 망했어 하면 신문 기사에서 딱 나와요. 그 회사는 자기 전문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문어발처럼 사업을 넓히다 확장하다가 망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사는 너무 한 분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어. 그렇게 나와요.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둘 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냉면집 있잖아요. 냉면집은 지금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 메뉴는 요 두 개죠. 이거는 저녁 때 안주지 주 메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냉면집 하면 수육이 들어가니까 보통 요 정도도 냉면집에서 메뉴가 많은 거예요. 근데 분식집 봐요. 한 30개 되죠. 30개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을 것이냐 라는 거는 누구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이 냉면집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미어 터져. 그리고 냉면이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냉면 전문집들은 일단 설거지가 없어요. 사람은 훨씬 늘 써도 돼. 그리고 메뉴가 단순하다 보니까 재료만 몇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재료가 적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하는 일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편하죠. 그 대신 이 집은 정말 효율적인 면에서는 젬병이에요. 예를 들면 짜장면 재료하고 냉면 재료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그리고 만두 재료하고 쫄면 재료하고 또 전혀 틀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원부자재를 준비하려면은 조금씩 하다가 다 모아놔야 되고, 그 중에서 유효기 안 팔려서 유효기간 된 건 버려야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텔레비에서 요즘 냉면집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야 라고 딱 하나 나오면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만두 파동 났을 때 날라간 만두 가게들, 공장들 많죠. 그 정보가 분명히 틀린 거였었어요. 그 정보는. 근데 그 틀린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두 공장, 수십억짜리 만두 공장 몇 개 날라갔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나 딱 나오면은 이 냉면집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물냉면, 비빔냉면 두 줄만 딱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위험성이 있고 어떤 게 더 수익성이 있느냐는 거는 판단을 못 하죠. 그 사장의 철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하다 보면 야, 니네 발가락 양말만 하지 마. 일반 양말 팔면은 시장이 얼마나 큰데. 사실 발가락 양말은 전체 일반 양말 시장이 이만하다면 발가락 양말 시장 한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야, 너 돈도 벌었잖아. 이제는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 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는 시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계 6대로 시작해갖고 40대로 늘리면서 공장 건물도 3개를 더 짓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확 크니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만큼까지는 투자하고 내년부터는 좀 내실을 기하자.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투자를 하고 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내실을 기한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방향을 가자라고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은 2004년에 바뀌는 바람에 좀 많이 어긋났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저희가 다른 걸 하자면은 돈은 있었어요. 돈은 있었는데
양말에 더 집중하자. 발가락 양말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확고한 자리를 잡자. 왜? 그때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 발가락 양말 시장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도 없었지만은, 한국도 여전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유럽하고 미국에는 그 발가락 양말 시장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만 더 키워도 우리는 한동안 더 힘을 집중할 수 있다라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의, 우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쪽에다 집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짝이 난 거예요. 이 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딴 사람들, 고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저 고민은 굉장히 자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장이 항상 커 보이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배고프면 들어와야 되는 시장이지만은 이 시장은 미식가들이 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거는 거의 조족지혈 수준의 시장이죠. 규모가. 그러니까 항상 이쪽으로 사람들이 가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소기업들은 저쪽으로 넘어갔다가는 이제 바로 위험에 처하죠. 왜? 필요로 하는 돈이 틀려요. 필요로 하는 돈이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까? 무슨 예를 들어야지.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틈새 시장이잖아요. 틈새 시장이고 여기 메인 시장이에요. 주류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쟁자가 작았죠. 내 타켓마켓도 작았던 대신에. 근데 여기는 경쟁자도 많아요. 그리고 소비자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건이 좀 잘못됐어. 그럼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바꿔드릴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돼요.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물건 이거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서 온갖 데 다 떠들죠. 그러려면 거기에 정할 수 있을 만큼 AES나 그런 시스템을 바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만드는 시스템이 이기 때문에 돈의 크기가 필요로 하는 크기가 틀린 거예요. 물론 만들어야 되는 수량도 틀리지만은 그 뒤에 따르는 AES나 소비자들 만족이나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쪽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돈은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들은 이쪽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게 되고 이쪽이 덜 위험해 보이고 떡이 커 보이죠. 저거 보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사를 오래 할 것이냐 한 번에 벌 것이냐 이 고민. 자, 나는 한 10억만 벌고 싶어. 욕심 없어. 10억만 벌면은 손 털고 그냥 집사람하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나머지 여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뭔 돈이 있어도 그래도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돈 못 벌어도 그냥 건강할 때까지 일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건데 지금 자, 이게 선취 게임입니다. 자, 우선 선취 게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죠. 선취 게임은 두 사람 간의 결투를 묘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만이 시장을 소유할 수 있다. 성공한다면 문제는 언제 방아쇠를 당기느냐 하는 것이다. 너무 방아쇠를 일찍 당겨 상대방을 놓치면은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가와 확실하게 명중시킬 것이다. 반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면 방아쇠를 당겨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소모전.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대방보다 오래 버티느냐가 관건이에요. 결국은 소모전 역시 어떤 경매로 본다면은 시간하고 돈을 얼만큼 오래 배팅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선취 게임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총잡이가 있어요. 총알은 한 방씩밖에 없어. 자, 이게 나고 이게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하나, 둘, 셋 누가 해주겠죠?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빵 쐈어. 내가 먼저 쐈어. 근데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상대방이 안 맞았어. 그건 뭐냐면 내가 타켓으로 했던 시장이 틀렸거나 내가 뭐를 잘못했거나 나는 한 발밖에 없는 총을 갖고 빵 쐈는데 시장에서 나를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총알이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씩 웃으면서 와갖고 내 머리에다 총 놓고 그냥 한번 딱 갈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들의 경쟁자가 있는데 그 시장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겨서 그걸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임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사업을 단기적인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기 떡볶이집, 신당동 떡볶이집 거기에 가면은 그 떡볶이집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가 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 경쟁자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시장하고 나하고의 결투를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질 않는 거죠. 그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불가피하기도 해요. 왜냐면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럼 매장 임대료 나가지 그 직원들 인건비 나가지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은 이거를 지나치게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그 직원을 많이 뽑아갖고 한 번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빵 보여주고 그래갖고 석 달 내에 쇼부 내야 돼.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이제 버티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게 전형적인 저희 필맥스의 경영입니다. 지금 돈 안 벌어도 좋아. 차세대까지 가자. 그냥 오래오래 가자. 이거죠. 그 대신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 1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일단 한 5억 정도는 먼저 집어넣어 놓고 그 사이에서 대수로면 돈을 아껴가면서 기회 시간이나 그런 걸 아껴가면서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가고 돈을 벌었으면 그걸 재투자하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발가락 양말을 처음 할 때 처음에 한 1년은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런 양말 처음 신어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신기해서 신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발가락 양말에 빵꾸가 나더라는 얘기죠. 왜? 그래? 보내봐봐. 근데 우린 잘 신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만에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발이 큰가 보다. 그래서 발가락도 좀 크게 해보고 이게 좀 재질이 안 좋은가? 그래서 재질도 더 좋은 거 쓰고 그럼 다리미질 할 때 다시 한번 다른 거 해보자. 다리미질 방법도 바꿔보고 막 그러죠. 그러다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손님 발톱 좀 깎으시죠. 그래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발톱 좀 깎아라. 발가락 양말 신을 때 발톱 깎아라. 양말도 그렇잖아요. 일반 양말도 그런데 그 발가락 양말은 발가락이 다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톱이 길면은 그 발가락의 그 양말은 그 발가락은 여지 없어요. 그냥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닳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 과정이 1년 걸린 거예요. 1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취게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1년을 못 버티죠. 1년 전에 이미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살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국은 자기의 그 경영자의 그 판단이죠. 철학이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에요. 결국은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은 확보를 해야 돼요. 수익성을 확보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마라톤도 42.19km를 뛰지만은 완주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은 남보다 빨리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버티는 완전 장거리 레이스 하는 것도 좋지만은 빨리도 달려야 되는 거죠. 사업은 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냐는 것도 역시 사장의 철학이고. 근데 하다 보면은 모순적인 것들이 참 많죠. 품질하고 그 품질을 좋게 할 것이냐, 가격을 낮출 것이냐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모순이죠. 근데 현대 경영은
그러한 모순들을 많이 풀어갔죠. 요즘은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낮추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많은 결국은 이런 모순적인 결정들 그런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은 오래 살아남아야 되죠. 사업은 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사업을 포기한 사람한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안 남겨줘요. 왜냐면 그래서 현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적자를 보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업을 문 닫는 순간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이 더 생깁니다. 은행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직원들 문제 뭐 이런 거. 그래갖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사업을 하면은 결국은 그 문제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다 빵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순간 사업하기 싫다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문 닫아버리면 그게 역풍이 돼갖고 더 큰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모순적인 조건에 있어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꼽은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우선은 가장 막차게 한 거는 일단 사장은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이건 건강해야 돼요. 왜냐면 구멍가게들 적어도 구멍가게 아니라 중견기업도 그래요. 대부분 사장이 망하는 순간 그 회사 망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장이 갑자기 죽으면은 그 회사는 거의 그냥 또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거를 너무 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사장이 제일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헬스클럽 가서 꼭 먼저 운동을 하는데 그게 제가 운동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안 좋아서 보름, 1년에 한 보름은 기어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리치료 받고 그러면서 헬스클럽 가고 운동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군대 있을 때는요, 축구하자 그러면 그늘부터 갔어요. 체력장 5등급이었어요. 근데 한동안은 군대 있을 때보다 더 운동했어요. 근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틀려갖고 요즘은 운동량이 많이 줄었는데 일단은 사장은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근데 발가락이라도 아프면 정말 일하기 싫어.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정말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의욕이 생길 리가 없죠. 사장은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내가 뭘 하는지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광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광고하고 홍보는 틀려요. 광고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홍보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광고를 한다는 거는 한두 번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KBS나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프라임타임에 한 3천만 원 들여갖고 광고를 한 번 했다 치면은 그 광고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는 한 번 시작하면은 사람들한테 기억이 남고 할 정도로 몇십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되고. 뭐 한 6개월 하다 말았다? 그러면은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왜냐면 6개월 동안 마르고 닳도록 계속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신문에도 하고 뭐 하고 하면 사람들이 기억에 남겠죠. 근데 하루에 한두 번 해갖고는 사람들이 기억도 못 해요. 그러니까 광고하고 홍보는 구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홍보라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홍보 수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나 뭐 카페 같은 데 이제 글을 쓰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1,000명 들어올 때도 있고 2,000명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중복된 사람 빼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몇백 명은 들어와서 필맥스라는 글자를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블로그에다가는 주로 세 가지 주제를 쓰는데 필맥스에 관한 거, 그리고 저희 신발이나 양말에 관한 거,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거 주로 독후감을 많이 써요. 저는 독후감을 많이 쓰는데 블로그에다가 그러면서 그런 블로그나 요즘 페이스북을 좀 해요. 페이스북도 재밌더라고요. 페이스북을 좀 마케팅 차원에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죠. 이게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이 홍보 수단이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나름대로 이제 홍보 수단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그러면서 그럴 때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단골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골 고객이 없으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피드백을 몰라요. 그래서 단골 고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단골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골 고객이 되도록 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 가게에 들어오고 나하고 거래한 사람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설령 거짓말 했더라도 부득이한 거짓말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상대방이 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오히려 단골 고객을 유지하는 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들어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비용이. 그리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단골 고객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악성 고객을 막아줘요. 단골 고객이.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 하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악플을 다는 사람이 꼭 있어. 그러면은 단골 고객들은 뭐라고 하면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 그거 많이 써봤어 해. 그런 선풀 달아주는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단골 고객 가장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세요. 단골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고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동업을 권합니다. 이게 굉장히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죠. 왜? 같이 시작했는데 마음에 안 맞아갖고 서로 욕하면서 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업의 장점은 일단 사업자금의 조달이 용이하고 위험을 분산해 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세 사람이 같이 한다. 그럼 세 사람이 살아온 방향이 틀리고 그 경험이 틀리잖아요. 그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5천만 원씩 모았어. 그러면 그냥 나 혼자 1억 5천을 모아야 되는 거 같고 게 아니라 세 사람이 5천만 원씩 모았으니까 자금 부담도 훨씬 덜 하죠. 그리고 그 세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 업무 분야니까 전문화에 따른 분업도 되고 그게 굉장히 큰 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지분이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동업에 대한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맞으니까 상대방이 돈을 빼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태반이 아니라 99%예요. 왜? 시작할 때 이미 상대방이 서로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테 사기를 당한 경우도 많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헤어지는 건 거의 99%는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쟁에 대비해서 미리 계약서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이 제가 이제 파나마에 있을 때 유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했냐면 한국에서 포시스 가구를 수입하는데 사촌이 동업을 해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사촌이 동업을 하니까 양쪽 집안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쪽 집에서 얼마, 이쪽 집안에서 얼마. 그러면은 얘의 전문적인 특성하고 얘의 전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특성까지 같이 합쳐지는 거죠. 걷다가 돈을 같이 대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도 걔네들이 쓴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꽤 두꺼웠어요. 자기네들끼리 하면서도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업무 분장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 것까지 정해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정해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예방이 돼요. 그거 하나만 빼면 이런 장점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업을 하십시오. 시작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요. 주제는 뭐냐? 사장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장이 다 알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 책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독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 10월부터 해갖고 현재까지 금년 6월까지 매달 11.77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권이 넘었죠. 11.77권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1년 번호 쭉 해갖고 지금 한 900 몇 번까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책 이름, 쓴 사람, 출판사, 구입일자, 구입처하고 횟수. 요거는 어떤 건 한 번 읽고 말죠. 어떤 건 두 번 읽고 말고 그러죠. 그러면 그 두 개 쭉 해보니까 한 천 몇 권이 되고, 천 몇 권을 83인가 93으로 나누니까 그 현재까지는 11.61권 매달. 근데 요거는 한 달 뺀 거니까 이제 그 지난달까지 매달 11.77권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책을 읽냐면은, 그러니까 우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옛날에 농경 시대 때 열심히 산다는 거는 밥만 열심히 갈면 돼요. 근데 요즘은 다 모든 게 거의 머리로 되고 지식으로 되니까 머리에 밭을 가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죠. 많이 알아야지 잘해요.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기업 사장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해요. 그래도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성공을 못 했냐?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유비도 제갈공명이나 봉추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천하통일을 하려고 그랬지만 그 때를 못 기다려갖고 죽는 바람에 뜻을 못 이뤘죠. 근데 이 때를 완성하고 끝까지 기다리려면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긍정. 이순신이나 돈키호테처럼 나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이 필요한데, 책을 읽으면요, 책은 거의 99%가 해피엔딩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소설도 해피엔딩이 잘 팔려요. 그리고 자기 개발은 나같이 해봐, 그럼 성공할 거야, 그런 거죠. 99%는 그런 거예요. 비극은 한때는 슬프게 하지만 결국은 책 판매 수에서도 적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절로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 15년을 저를 버텨준 것 중에 하나가 저 책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블로그에 그러니까 매달 11점 몇몇 권을 읽는 거. 그러면은 2, 3일에 한 권씩 읽고, 요즘은 이제 습관이 돼갖고 그거를 꼭 블로그에 올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블로그에 올리면서 독후감을 쓰는 거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까지는 아니에요. 독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목록표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목록표를 만들다 보면 자기가 뭘 읽었는지를 알고 이걸 제목을 보면서 내용이 리마인드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시면은 언젠가는 성공을 하시고 그때를 성공할 때를 틀림없이 기다리다가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